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웨이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을 전액 현금 투자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미국과는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검찰 동향을 보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부정청탁 의혹 수사와는 배치되는 정황이어서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해양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해경 내부에 은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도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무엇이 24번 국도를 달리게 할까요? 저마다 답은 다르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찾은 답은 내일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뭐든 다 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이니까. 아이 픽업은 늘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전담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밥상이 달라졌다. 아침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밥이 트렌드고 친구를 만나도 밥집부터 찾는다. 이제 밥은 끼니를 넘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문화다. 세계 어디에서나. 조금 달라졌지만 우린 여전히 밥을 먹고 그 밥심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밥의 힘을 믿자. 삶의 힘을 얻자. 밥 먹는 대한민국 NH농협. 지친 입맛 살리는 영양 만점 밥상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 보배섬 진도. 천혜의 자연이 키워 믿을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심할 수 있으니까. 맛 좋고 영양 가득한 우리 농수산물 진도군을 확인하세요. 남한강 S파크 컨트리 클럽. 모던을 담은 품격이 시작됩니다. 코스를 넘어 디자인을 완성하다. 서울에서 1시간대. 여기는 남한강 S파크 컨트리 클럽입니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 초록빛 속삭임, 솔잎으로 깨끗해지는 나의 일상. 건강한 혈당을 위한 선택, 더파인 프리미엄. Être dans l'univers de la beauté. Être dans un espace libre. Être harmonieux. Être chez Diêtre. Construction des Bains. 갱년기 아직도 참고 버티고 계신가요? 최명길이 선택한 리피어라를 드셔보세요.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리피어라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갱년기뿐만 아니라 이 수면의 질까지 개선된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아주 푹 자서 너무 좋더라고요. 단 한 포로 누리는 갱년기 건강관리. 지금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1개월분을 그냥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케이지에게는 보입니다. 더 큰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케이지. 설레던 그 시절, 빛나던 순간마다 함께했던 당신의 이름. 공후아가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은지야. 시간을 되돌리는 힘. 공후아. 관절 고민? 관절 보금.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네. 대무릎도? 관절 보금. 걸을 때도?
관절보금. 내 손목도? 관절보금. 일할 때도? 관절보금. 내 어깨도? 관절보금.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보금. 20만 대가 넘는 유지관리, 5천여 명의 유지관리 전문가, 24시간 쉬지 않는 고객센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 현대 엘리베이터.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미생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내 활력을 충전해주니까. 내게 맞춰주고. 이 하나로 다 챙겨주니까.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오늘의 뉴스에일 라이브 첫 번째 코너는 경제 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총까지 들고 와서 주위에 경찰들이 다 도로 봉쇄 다 하고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수갑을 저희가 버스에서 차고 이동을 하냐 아니면 안 차고 이동을 하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강제로 체포, 구금당했던 우리 근로자들 무사히 다 돌아왔죠.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진 지 10여일이 지나서야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민 당국이요. 이제 와서 과도한 단속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초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여기에 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금 사태에 대한 논란을 의식했던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도요.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구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좀 전문 인력들 데리고 와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한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은 이제 와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근로자들 데리고 오려고 협상하면서 이 재입국 시의 불이익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조마조마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누군가가 마구 와서 폭행을 한 다음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와서 좀 도와달라. 저는 뭐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민 당국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됐었거니 이렇게 애들러 생각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미국 조치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추방을 당하면 재입국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입국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훌륭한 기술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또 미국 측에서는 이분들을 원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 형식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뤄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것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거를 발표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직원들을 환영한다. 그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의 전문 영역을 좀 알려다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크리스토퍼 랜더 미 국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외교부 회의를 통해서 그 구금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제6시 불이익이 없겠다라는 것을 무려 11일 만에 발표했다라는 것이 조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유감 표명을 뒤늦게 했던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네. 우리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동맹국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저 사진에 나오는 키 큰 왼쪽에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입니다.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묵묵부답하고 들어갔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뭔가 본인들도 필요한 거죠. 공장 가동 모두 중단됐고 이러다가 국제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해외 투자를 받는데 좀 지장이 생길 것 같다. 이걸 우려했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도대체 그럴 거면 우리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말조차 유감이다, 와서 교육 좀 해달라라는 말도 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통상협상 때 우리한테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전액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근로자 구금 사태가 이런 것과 연관이 과연 없다고 해야 될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자, 다시 박리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요.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 높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 지점 찾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국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 관세로 좀 회귀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실까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금액, 우리 정부가 투자할 금액을 3,500억 달러로 협상을 했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이 굉장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그 3,500억 달러, 486조 원에 달하는 돈을 전액 다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돈 투자하기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것은 우리가 대부분 빌려주거나 보증을 쓰는 형태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 중에서 얼마 5%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왔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 전체를 SPC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투자 법인인데요. 여기다 안전장치인 거죠. 안전장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법인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여기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출자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운용은 미국 측이 운용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도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것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3,500억 달러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8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버리면 달러를 투자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이제 얘기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 IMF 때 아직까지 그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외환 보유고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외환 자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정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SPC에 투자한다라면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었던 곡간이 비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들으셨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요. 한마디로 터무니없이 너무 강요하는 조건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필이면 시기가요. 이렇게 근로자들 강제 구금 체포한 직후에 압박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우리 정부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각종 안전장치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대한국민과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영향이란 부분도 우리로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IMF 때 어땠습니까? 외환 위기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정말 직장 잃고 우리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측에 통화 스와프라는 걸 제안한 겁니다. 여기에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로 직접 다 현금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 달러 보유고 고간이 다 텅텅 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다 그랬어요. 뭔지 일단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원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480조 원화를 주면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통화 스와프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줄 테니까 달러처럼 너희가 써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486조를 주기도 그것도 우리한테 또 만만치 않은 거니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겁니다. 아하. 우리가 일단 돈을 먼저 주기보다는 그쪽에서 필요한 금액, 만약에 우리가 SPC에 진짜 3,500달러 투자한다라면 미국 중앙은행에 3,500억 달러를 SPC에 넣고 우리가 나중에 갚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것이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몇몇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달러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몇몇 통화들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 내에 들어가 있는 뭐 EU라든지 아니면 일본,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죄송합니다만 기축통화로 쓸 수 있는 화폐의 나라들만 스와프를 맺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달러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EU화도 그렇고 유로화, 유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 다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돈이니까 거기는 스와프를 맺지만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더 강한 걸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특정 위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2021년 이때도 우리가 한 600억 달러 정도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였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미국 측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를 다 탈탈 털어서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그 돈이 어디 투자할지도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도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주장.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략 한 1,48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관세 부과가 한 1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전문가조차도 우리가 관세를 전반적으로 차라리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또 방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과연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미국과 국내에서 각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이 강제 구금 사태가 비자 발급 문제의 원래 예상됐던 문제다라는 초기 분석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하고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코 단독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별개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걸 지렛대 삼아서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협상에 임하고 이런 상황으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절대 서두를 필요 없고 우리가 잃을 것,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빨리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검찰 개혁 등 주제를 놓고 연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여당에 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특히 눈길을 끌었죠. 지금 야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대통령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요,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런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 위헌 여부는 엄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개입과 자신의 사견을 밝힌 부분이거든요. 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을 할 때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헌법에 준하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사법부의 권한은 뭘까요? 종지부를 찍는 거거든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종결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중에 가장 상위의 개념, 가치규범의 상위가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이 부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사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일 기자회견을 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표현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다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발언을 한 거예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 건데 이거는 역시 변호사시고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위에 있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아마 저도 그 기자회견 네. 그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런 취지였어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동등한 지위에 있죠. 네. 다만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더라도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주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 중에 입법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니까요. 그래서 그 무게감이, 그 위상이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왜냐하면 대법관들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 추천목, 대법원장 추천목수로 사실 간접적으로 주권자의 의중이 실린다 보니까 그 네. 무게감을 얘기한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가 논의의 위헌이기 때문에 착수조차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물음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과거의 입법 내에서도 뭐 3.15 부정선거 이런 그 전담 재판부, 반민특위 전담 재판부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네. 이 내란 아니면 뭐 전범들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가 있기도 해요. 네. 물론 이 법안 중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논의에는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예민하게 충돌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당의 입장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준 발언인 건 분명한 상황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삼통 분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100일이 지난 오늘 보여지는 현상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 여당에서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넘어서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냐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아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삼통분립이냐라는 부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 재판부 설치가 왜 위헌이냐라면서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요. 또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복구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에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요, 자신의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여당에서 했던 삼통분립이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건 대통령은 어쨌든 통합과 협치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강성 발언이 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원과 강대강으로 정치권이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법원은 100% 지금 이 국면에서 잘하고 있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헌법에도요. 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각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법원 조직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헌하다, 논의조차 막는 거. 과거에 세월호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내부 문건으로 장단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부가 사법불신을 초래한 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국면 때도 기록이 수만 페이지인데 제대로 들여다보이지 않고 한 두 번인가 회의하고 갑자기 파기환송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지으려고 했어요. 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이거는 저는 정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법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거. 논의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 기득권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 거기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라면 네네. 지금 민주당이 그 논리를 사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부분 논리로 한다면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이었던 윤희석 전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된 것도 우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 부인할 테니까 다시 하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위상이라는 게 모든 것의 가장 위다 이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판단도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더 위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면 대통령이 내가 개입할 수 있다. 이 표현을 갖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죠. 지금 조희대 대법관 물러가라. 국민들이 좀 당혹해합니다. 왜 물러가려고 하느냐? 갑작스럽잖아요. 전 느닷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했다? 그러면 뭘 했나 봤더니 그게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그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해서 법원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견을 표명한 적은 없어요. 법원장 회의에도 자기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장들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한 거고 법원행정처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 어떤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기관을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손을 대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와 변혁이 있어야 되는데 변혁이 있는 사안인데 사법부에 묻지도 않고 드라이브로 그냥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중립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밖에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지금 이 대법관 그 코트가 뭐를 했느냐?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선거법 상고심을 파기환송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재명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업자득이다. 사법부의 자업자득.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올스톱돼 있는 이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입법 내란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입니다. 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하느냐. 국민들도 궁금해할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로 아까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 과거의 이 재판에 대한
이런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다가 좀 갈등이 생기니까 과거가 이제 다시금 소환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주류적으로 지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다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치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원에 대한 상권 분립 존중해야 돼요. 여야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 여쭤볼 때 그게 이런 발언이 울림이 없는 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징계 한 번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두로도 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여야공이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원이 기득권과 관련해서 사법개혁의 논의를 항상 지체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죠. 대법관 증언이 대표적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아도 이건 일반 시민들이 그래요. 민사소송을 할 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 된다, 틀렸다,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대법관 수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법관들 도장값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수임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예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또 치환해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치 라이브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짚어볼까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 이후에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 의혹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 매관 매직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인물의 구속 심사가 연달아 두 건이 예정이 돼 있죠. 그만큼 수사에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내일 16일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벌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세계 특검 가운데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발부가 될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되겠지만 또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된다면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굉장히 주요 사안으로 관심을 받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둘러싸고요.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죠.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이 통일교의 가장 윗선, 바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관련된 의혹 수사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학자 총재, 오늘로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출석 입장을 전달하면서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심장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로 아는데 한마디로 건강 악화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공교롭게도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 시점, 이게 바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라는데 또 눈길이 쏠립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를 본 뒤에 그 다음에 내 조사 스탠스를 어떻게 정할지, 방향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읽힌다고요? 네, 당연히 저울질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조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는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3번 이상 안 나간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그럼 강제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피해자로서도 좋지 않지만 이게 통일교회 총재 한학조로서도 굉장히 종교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와 무관하지 않다고까지 법원이 심증을 굳혔다면 그때 그러면 인정을 할지 말지 어떤 여러 수사에 임하는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안 나가지만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낮추면서 앞으로의 향배를 보기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을 다시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특검팀은 3회 소환 불응으로 처리를 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3번까지는 불러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3번째까지는 부르지만 여기에 3번 다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 관례인데 특검도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지는 궁금합니다. 일단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그 앞에 있었던 2번의 불출석이 거부한 게 아니라 건강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다. 그러니까 출석 거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또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2건의 주요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6일 내일은 이제 권성동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있고요. 또 모레 17일에는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의 당사자 장본인이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 측은요.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수수자로는 김건희 여사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에는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혐의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검은 어떤 이유로 그럼 해당 혐의를 적용한 거죠? 자, 이거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목적은 뭐죠? 아까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혐의를 뭐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청탁금지법으로 했다는 건 뇌물까지는 아직 소명 단계가 아니다. 뇌물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공모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네. 완벽하게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로 소명이 될 때 뇌물 사건입니다 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청탁금지법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는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만 떨어지면 되는 거지. 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지금 뭐 수수자라고만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네. 수사를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영장 청구하기 쉽게 청탁금지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을 해서 뇌물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가를 뭘 요구했느냐를 철저하게 캐묻겠다. 이런 전략이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클리프 목걸이 그리고 뭐 나토 보석 세트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만 일단 보석들이 있고요. 명품. 그리고 두 번째로 금거북이 사건 의혹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 공통점은 모두 매관, 매직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김상민 전 검사도 이 그림을 가지고 대가로 뭐 어떤 인사에 대한 이익을 받았느냐 이게 지금 특검 수사의 방향이었습니다.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수사에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가 갑자기 툭 터졌습니다. 한국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해당 장본인 김상민 전 검사가요. 특검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제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검찰 동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직접 보고를 해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현직 검사가 대통령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검찰 내부의 동향, 움직임, 정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하고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근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
이건 지금 매관매직과 관련된 인사청탁 의혹으로 특검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 진술대로라면 뭔가 성향이 달라져요. 수사의 방향 자체가 인사청탁 뇌물이 아니라 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야 되는 새로운 숙제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술을 본인이 전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공무상 기밀 누설을 어떻게 보면 자백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장선상에서 보면 매간 매직을 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권력자한테 부탁해서 금품을 싸들고 가고 그 대가로 뭔가 자리를 얻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고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금품을 지렛대로 해서 자리를 얻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은 받더라도 그게 양형이 더 적고 매간매직을 어떻게 보면 도려내기 위한 하나의 좀 전략적인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수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건데요. 김상민 전 검사 측에서도 동양보고는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진술을 한 것인지 그 의도를 놓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지금 이 진술 내용이 밝혀지자 알려지자 금시초문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가려져야 될 부분으로 새로운 숙제로 갑자기 툭 던져진 거죠. 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 수사의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수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저는 추가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이 뇌물과 관련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판단이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된 흔적이 있거든요. 그다음 그 계기가 무엇일까?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이런 그 물품이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무 공무 기밀 누설만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와 이게 부인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수사의 기밀을 캐내서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혐의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저도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와 관련돼서는 특가법상 뇌물로 했을 때 그 형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완 화백의 작품이 가품이냐 진품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1억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이 뇌물으로 추정될 때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보다는 이쪽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이 문제보다는 특가법상 뇌물로서가 훨씬 더 형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상민 전 검사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이게 선택에서 이게 가려지고 이쪽으로만 수사한다라고 지금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특검이 또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죠.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숙제가 던져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인데요. 성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조국 혁신당이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출발 알렸습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조국 비대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배라며 저를 말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분들, 당직자분들, 지지자분들도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관련 대책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조국 비대위원장 목에 힘을 주어서
입장을 밝혔죠. 통렬히 반성을 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수습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방안으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미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요. 복당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나 못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은요. 심지어 무슨 소리냐, 성희롱과 성추행 같은 건 전혀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 비대위원장이 방금 사과한 건 뭐가 되는 거고 앞으로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되며 그 앞서 지도부가 총사퇴한 건 뭡니까? 뭐 때문에 사퇴를 하고 뭐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저분은 성비위나 추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 어떠한 것을 따지는 건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제명 조치됐거든요. 자신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4월 달에 강미정 대변인이 고소를 해요. 그 고소 사건이 앞으로 이제 자신은 고소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퉈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을 저렇게 정한 다음에 재판에서 다투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은 설정을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노래방 얘기를 했는데 노래방 갔다 온 다음 날 자기가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래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할 이유가 있을까요? 평범하게 노래방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면. 두 번째, 60일 동안을 충분히 소명을 다 들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비대위에서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해서 제명을 했다. 지금 당에서 곤혹스럽건 말건 자기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재판부에 나의 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건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해양경찰관의 죽음. 이와 관련해서 동료 경찰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구를 강요당했다. 사실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소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내용들은 다 녹취와 녹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족 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다 진실을 밝히자. 사실만을 얘기해도 고 이재석 경사는 영웅이 틀림없습니다.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것은 인천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영업부처 소장이 본인들에게 흠집이 나기 싫었던 게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 함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재석 경사 영웅 만들어줘야 하니까 조용히 있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함구하라고. 이재석 경사는 이미 영웅입니다. 이미 영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구조 과정에서 안전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느냐, 규정대로 근무를 했느냐,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거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본질인데 이재석 경사 영웅 만드는 게 지금 우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뭘 숨기고 싶은 걸까요, 해경은?
일단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이렇게 함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지금 동료 경사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양경찰청 훈령에 따르더라도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보면 순찰사 탑승 인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경사가 홀로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일단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다른 직원들이 당시에 이 관내에 없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6명이 충분히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을 조를 짜서 출동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만 휴식 중인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팀장의 호출 내지는 지시 한 번만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은 언제든지 휴게 시간을 끝내고 가서 합류해서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떠한 콜이라든지 명령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주장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팀장이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한 지 80분이 지나서야 상황 발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사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라는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라고 동료들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인이나 언론 아니면 유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주장입니다. 이게 진실 은폐가 아니고 뭡니까? 저걸 보고 지금 이재석 경사를 영웅 만들어야 된다? 저거는 전혀 다른 일을 했는데 꾸며서 영웅을 만들 때나 하는 말이지 지금 인명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그냥 있는 그대로도 지금 영웅이에요. 근데 뭐 저런 말을 하면서 저거는 글쎄요. 영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잘못을 감추겠다라는 의도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유족에게 CCTV라든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함으로써 협조하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동료들이 녹취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함구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즉시 왜 상부라든지 관련 동료들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떠나는 운구 차량에 동료 경찰들이 경례를 하고요. 이 마지막 떠나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 경사에게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고인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 경사의 희생에 예우를 다한 건 당연한 거겠죠. 시스템에 부재가 있었다면 낱낱이 이를 살피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유족은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 동료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규정대로 움직이고 근무가 돌아가지 않았던 건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밝혀야겠죠. 해경 측에서는 뭐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철저한 조사로 시스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군 관련 소식입니다. 해상 탐색 임무에 나섰던 해병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병영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일단 발생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13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의 한 부대에 병장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된 사건인데요. 일단 부대 간부가 이마에 총상을 입은 채 군용 트럭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급하게 응급치료 등을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총기 오발 사고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오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사건 말고도 군내 총기 사망 사고가 또 있었죠. 이렇게 잇따라 총기 사고가 군내에서 발생하면서 군의 총기 그리고 실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부실은 물론이고요. 감독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 불안해서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혹시 관리에 부실한 게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돗개에 쫓기던 고양이가 사체로 다음 날 발견됐습니다. 진돗개 주인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가운데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급히 차량 밑으로 달려가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인도 쪽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고요. 큰 개 한 마리가 공터로 들어와 차량들 사이로 마구 뛰어다닙니다.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그 뒤를 개가 쫓는 모습인데요. 다음 날 이 길고양이는 풀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물린 자국이 있는데 이게 빨갛게 점이 있어요. 흔들어서 내팽개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영상에 나왔던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저 개 주인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가 고양이를 쫓아가서 괴롭히는 걸, 그러니까 물어 죽이는 걸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저 개 주인의 경우에는 목줄이 풀린지도 난 인지하지 못했고 고양이를 무는 장면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개가 이 고양이를 쫓는 장면을 바로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고, 그리고 목줄이 실수로 풀렸다면 재빨리 가서 개를 이렇게 목줄로 다시 묶는다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저기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이것이 이제 입건은 됐지만 경찰이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개 주인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린 장면에 대한 정확한 CCTV 촬영분이라든지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전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내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개 주인도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물어 죽였을 때 그때도 개 주인이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은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내 관리하에 있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주인이 처벌받게 되지만, 우리가 아직 현행 법상으로는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동물이 설령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의 한해입니다. 근데 재물손괴로 봐야 되는데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 과거 판례는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있죠. 이를 앞두고 또 이렇게 골치 아픈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서요, 소비 쿠폰을 안내해 주는 척하는 문자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불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이 해킹 피해를 입도록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 스미싱 문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2차 소비 쿠폰 관련해가지고 좀 수상한 문자 받으신 적 있나요? 네네, 있었어요. 보고 넘겼어요. 그거 누르면 또 혹시나 피해가 될까 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무슨 이런 피해를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저도 솔직히 놀랐는데.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진짜 같아가지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눌러봤을 것 같다고. 노인분들은 이거 받으시면은 그냥 바로 누를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문자여가지고. 자, 그러니까 공통점이 이거예요.
인터넷 주소가 같이 붙어 있는 문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또는 은행에서는 절대 인터넷 주소를 같이 안 보낸다면서요. 맞습니다.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요.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보고된 스미싱 피해 사례는 없기는 한데요. 만약에 혹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라든지 내가 모르고 이 링크를 클릭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18번으로 상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24시간 운영되니까요. 혹시나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시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비 쿠폰 관련 문자에 인터넷 주소 있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혹시 눌렀다 그러면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수장이죠. 방시혁 의장이 오늘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계획하신 거 맞으십니까? 방시혁 의장은요, 지난 2019년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본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주식을 팔게 한 겁니다. 지분 취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무려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방시혁 의장, 오늘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은 사실상 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당시에 이 상장 당시에 법률과 이 규정을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 투자자들이 피해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법률적 구조상 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고 그리고 본인의 수익의 경우에도 위험 부담, 그러니까 풋옵션의 위험 부담을 안고 본인이 수익 실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이것은 당시 상황의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방시혁 의장이 당시에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인식을 했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굉장히 엄벌에 처하더라고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온다고요. 지금 이 혐의 액수도 1,900억 원이면 액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손실이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이득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이 그대로 법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조가 넘는 벌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본인 개인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땀이 나는 날씨입니다. 폭우 끝에 또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무덥습니다. 서울 기준 30도까지 오르는데요. 9월 중순인 이맘때 낮 기온보다 5도 높은 겁니다. 강릉도 31도, 전주 31도, 대구 32도, 제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늦더위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 꺾일 텐데요. 아침 기온도 20도 밑으로,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 맑은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예보 자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